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뤄지는 모형들은 실제로 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는 각 모형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더 구체적인 구조를 알고 싶으시면 해당 모형이 처음으로 제안된 논문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기계가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느냐 하는 것이며, 나중에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더 복잡한 형태의 모델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모델들의 기초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의 큰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순서가 기계의 학습에 반영이 되어야 반영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데이터의 순서를 학습에 반영하기 전에 일단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의 기본이 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기계를 한 번 흘러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인공신경망의 히든 레이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을 건데,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모든 연결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때 A 데이터와 B 데이터를 내가 넣는다고 할 때, 데이터 A를 넣을 때 이 데이터는 요 모든 노드들을 한 번 흘러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로 B가 들어갔을 때도 역시 한 번만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즉 A 데이터를 먼저 보내든 B 데이터를 먼저 보내든 그 순서에 상관없이 인공신경망은 그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를 요 안에 들어있는 가중치를 학습시키는 데는 반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기계가 데이터의 순서를 반영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중간에 숨겨져 있는 히든 레이어들, 얘를 이제 H라고 하면 이 히든 레이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까 데이터가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그 다음 레이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드백 커넥션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피드백 커넥션을 만들어 준 가장 기본적인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신경망 형태가 바로 RNN이 되게 됩니다. RNN의 R은 리커런트인데요. 순환하게 만드는 거죠. 즉 중간에 나온 히든 레이어가 그다음 히든 레이어를 학습시킬 때 관여를 하도록 순환하는 커넥션을 한번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번째 데이터에 학습한 결과인 히든 레이어는 T-1 번째에 학습됐던 히든 레이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걔를 그림으로 풀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N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간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축이 하나 더 고려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의 순서가 되겠죠. 기계에 학습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순서 또한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하나의 가중치로 여기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번째에 학습할 때 요 히든 레이어에 연결된 가중치들 우리가 다 학습할 텐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H1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X1 원의 데이터를 학습할 때 다시 한번 가중치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때 업데이트되는 가중치가 이 전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때보다 내가 학습을 시켜야 하는 가중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X0번째부터 XT번째까지의 데이터 순서 또한 이 인공신경망이 학습하도록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걸 RNN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결국 XT번까지 포함하는 이 전체의 가중치의 개수에 해당하는 가중치들이 최적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피드백 커넥션을 어딘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의 순서라는 거를 이 기계가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것과 별개로 언어 모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할 건데요. 모델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시퀀스에 일어날 확률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 각 단어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 각각의 그 순서대로 일어날 확률을 부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언어 모델은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이루어질 확률이 몇이냐 이거를 추정하는 혹은 걔를 뭐 정의하는 그런 모델들을 통틀어서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은 특정한 단어 시퀀스가 일어날 확률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순서를 바꾸면 뭐 "학교에 나는 갑니다." "갑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퀀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총 뭐 3 팩토리얼 개의 순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건데 그 각각의 순서에 대해서 다 확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단어가 주어졌을 때는 '아 이 세 가지 단어는 나는 학교에 갑니다.' 순서로 배치를 하는 게 가장 높은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어 어떤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을 문 문장을 생성할 때 이런 언어 모델의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방금 설명드린 RNN 같은 것들도 이러한 언어 모델을 구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단어 순서로 시퀀스가 나타날 확률을 추정하는데 이 RNN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은 이처럼 문장 생성에 대한 분석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시계열을 시계열로 변환하는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특정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을 인풋으로 해서 다른 특정한 문장을 출력하는 기계를 학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는 번역기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어떤 문장을 주면 그 말을 영어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 주는 거죠. 혹은 챗봇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인풋으로 어떤 말을 하면 그거에 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말을 대답을 하도록 기계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을 서로 대응시키는 말이 되도록 대응시키는 모형을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고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즉 문장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기계 학습의 경우에는 이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거를 어떤 인코더를 통해서 특정한 상태로 이제 그 문장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를 받아서 디코더는 다시 얘를 영어로 I am a student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가중치들을 다 학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인코더, 디코더 모형을 이루고 있는 LSTM이라는 모형은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말했던 RNN에 게이트가 추가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RNN 모형에 게이트를 추가하게 되는 이유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앞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데이터 순서를 고려해서 학습하기 위해 시간이 흐를수록 학습을 해야 하는 가중치가 많아집니다. 즉 내가 보고자 하는 시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가 많아지게 되고 가중치를 추정하기 위해 역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상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들
뭐 t는 0과 t는 100 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그 관계를 학습하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6.8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울기가 0 으로 수렴하거나 혹은 발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게이트 구조를 사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전에 사용하던 RNN보다 좀 더 장기 의존 관계를 잘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게이트가 추가된 RNN 모형인 이 LSTM 구조를 사용해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배울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기초 개념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란 인코더를 통해 여기 나와 있는 입력값, 제가 쓴 예제의 경우에는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문장이죠. 이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문장을 인코더를 통해서 특정한 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생입니다."를 h라는 차원에 라지 h라는 차원에 보낸다라고 해 볼게요. 여기다 보내면 이 "나는 학생입니다."가 특정한 차원의 요 특정한 개수를 가지는 어떤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 벡터를 우리는 h라고 부를 거고 이거를 은닉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는 특정한 차원에 나타내어진 입력값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은닉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h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 줘서 디코더가 특정한 차원에서 표현된 입력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변환을 I am a student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시간 순서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된 아웃풋이 다시 그다음 LSTM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h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번역을 예를 든다면 서로 다른 언어가 말이 통하는 차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한국말로 "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I am a student"라는 두 문장은 의미가 동일하죠. 이 의미가 동일한 문장은 동일하게 표기되는 어떤 차원 h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미가 이렇게 동일하지만 표현이 다른 두 언어가 있을 때 이 두 언어가 이 h라는 특정한 차원에서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표시되는 요 차원 h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차원 h에서는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문장이 어떤 특정한 고정된 길이의, 예를 들어 뭐 차원이 120 개다라고 한다면 120 바이 1 짜리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얘를 기반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어텐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나 한계점들을 언급하고 그걸 개선하면서 점차 어텐션으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번역 문제로 계속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필요한 정보에만 주목하면서 변환을 해보자라는 데 있는데요. "나는 학생입니다를 I am a student로 변환을 할 때 나와 I라는 단어는 서로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기계 번역 시 이 대응하는 단어들의 관계를 보통 사람들이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값의 특정 단어가 출력값의 어떤 단어에 대응되는지 단어 간의 관계를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도록 디자인을 해보자라는데 주 목적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필요한 정보,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정보에만 주목하는 것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거를 인코더와 디코더를 현재에서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현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존의 인코더 구조를 좀 더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인코더라는 애는 전체 입력값, 여기서는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전체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변환을 한다고 했었죠. 이때 이 벡터는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제가 뭐 이게 120 바이 120 1이다라는 차원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길이가 120 곱하기 1이 1 짜리인 고정 길이 벡터로 변환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기존에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쓰는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길이로 벡터를 변환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소실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학생입니다." 같이 단순한 단어이지만 이거를 뭐 "나는 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1 교시부터 4 교시까지 듣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학생입니다."를 변환할 때랑 동일한 길이의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소실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코더를 좀 더 개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선을 하는 방법은 하나의 고정 길이 벡터라는 제약을 없애고 은닉 상태를 모든 단어로부터 만들어내자, 각 시점마다 만들어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거는 요 뒤에 예시를 같이 볼게요.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거는 요 4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은닉 상태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LSTM을 연결해서 마치 RNN을 연결하듯이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각 시점마다 은닉 상태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전체 합친 요런 행렬 형태의 새로운 은닉 상태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들어간 요 인풋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나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여기는 나라는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벡터를 보시면 얘는 요 LSTM을 인풋으로 받고 는도 들어와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나는이라는 정보를 모두 포함한 은닉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학생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여기는 나는 학생까지라는 정보를 포함하는 은닉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마지막 벡터에 오면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은닉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전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는 요 마지막에 있는 "나는 학생입니다."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 벡터만 사용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요 전체를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학습할 때 사용해 보자라는 데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닉 상태를 문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행렬의 행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각 단어의 시점마다 고정 길이 벡터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루어진 요 전체 행렬을 인풋으로 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확장된 은닉 상태를 디코더가 학습할 수 있도록 디코더를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 디코더의 첫 번째 원래 은닉 상태는 인코더의 마지막 은닉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보면 이렇게 LSTM을 거쳐서 나온 은닉 상태의 결과를 디코더에게 주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은닉 상태의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가장 마지막 값, 즉 "나는 학생입니다." 이걸 다 지나고 나온 은닉 벡터 하나만 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개선된 인코더의 정보 전체를 이제 디코더가 활용하도록 바꿔줘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인코더의 하나의 은닉 벡터는 너무 많은 정보를 소실하기 때문에 이제 이 끝에 있는 하나의 벡터가 아닌 요 전체 행렬을 쓸 수 있도록 바꿔놨으니까 디코더 역시도 그 정보를 모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지금부터는 인코더에서 받아온 그 은닉 행렬 전체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번 디코더 구조를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개선된 디코더의 그림인데요. 원래는 여기 파란색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죠. 없고 그냥 요 맨 끝에 나온 은닉 벡터만 받아서 LSTM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여기서 트레이닝 값과 실제 트루 출력값의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파란색 부분을 추가해서 디코더 역시도 디코더가 인코더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과 출력값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대응 관계를 찾아내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대응되는 단어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문장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나는 학생입니다."와 "I am a student"가 있으면 student라는 출력값에 대해서 우리는 학생이라는 입력값을 대응되는 단어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나는 학생입니다."가 있는데 스튜던트에 대해서 요 학생이라는 단어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선택 함수를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함수는 역전파로 미분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는 대신에 가중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대신에 이 은닉 상태 여기 지금 저는 계속 은닉 행렬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은닉 행렬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하는 거죠, 디코더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생이란 단어가 아니고 i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출력값의 단어인 i랑 입력값에 있는 각각의 단어들 중에서 어디에 가장 대응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각각 은닉 벡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각각 곱해서 모두 더하게 되면 하나의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받아낸 출력값의 은닉 상태는 결국 입력값의 은닉 상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벡터를 맥락 벡터라고 합니다. 하나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은닉 벡터는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이전 단어까지 다 포함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첫 번째 은닉 행렬에 있는 첫 번째 은닉 벡터는 나라는 정보를 받아들인 벡터이고 얘는 나와 는을 다 받아들인 벡터라고 보셔야 되고 얘는 나는 학생까지 받아들인 거고 마지막 게 바로 "나는 학생입니다."를 모두 받아들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에 대한 정보는 모든 은닉 벡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은닉 벡터에 나라는 관련된 어떤 정의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곱한 다음에 하나의 맥락 벡터로 추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이 가중치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학생입니다.'랑 'I am a student'가 있으면 당연히 I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은닉 벡터 첫 번째 은닉 벡터에 가장 큰 가중치를 주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주면은 이게 기계 학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내적 함수를 사용해서 가중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적 함수라는 거는 차원이 같은 두 벡터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내적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이거의 의미는 이제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은 A가 이제 B에 대해서 내적을 하 B에다가 사형을 시켰을 때 B라는 차원에 맞춰서 이렇게 사형을 시켰을 때 요 두 개를 곱하면 요 사형시킨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랑 B의 절대값 크기를 곱하게 되는데요. 이거의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요 두 벡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요 내적 값은 큰 값을 가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리키는
각도가 매우 다르면 방향이 매우 다르면 내적을 했을 때 굉장히 짧은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적은 벡터들 간에 비슷한 정도를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가중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입력값으로 받아온 입력값을 한번 이제 LSTM에 넣어서 요렇게 은닉 행렬을 만들어 냈죠. 그럼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그리고 있는 요 행렬은 입력값 단어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은닉 행렬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포함하고 있는 벡터는 출력값의 단어로부터 온 은닉 벡터죠. 그럼 이 두 가지의 은닉 벡터는 제가 맨 처음에 말했다시피 어떤 은닉 차원 H 위에서 존재하는 벡터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은닉 차원 H 위에서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적값이 크다는 것은 은닉 차원에서 입력값의 은닉 벡터와 출력값이 목표로 하는 벡터가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은닉 차원에서는 제가 의미가 같으면 같은 표현형을 가지도록 기계를 학습하고자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그 두 벡터는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기계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을 가지고 가중치를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나라는 정보만 포함된 이 첫 번째 은닉 벡터와 출력값에서 내가 가져온 은닉 벡터, 얘는 i로부터 나온 은닉 벡터겠죠. 디코더의 i로부터 나온 은닉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나는 학생, 나는 학생입니다. 요것과도 다 각각에 대해서 다 가중치를 계산을 해 줍니다. 근데 가중치를 계산이 바로 내적이라고 했죠. 내적을 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계산을 해 주게 됩니다. 즉, 이 내적값을 통해 각각 입력값의 은닉 벡터와 가까운 정도를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내적값 자체는 양수와 음수값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정규화를 한번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된 결과를 가지고 앞에 말했던 나머지 출력값 단어들에 대해서도 다 요 맥락 벡터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맥락 벡터와 원래 실제로 true 값으로 있는 output 값의 로스를 계산하면서 역전파를 하면서 가중치들을 다 찾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가중치는 그 인공신경망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웨이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코더에서 요 두 단계를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디코더에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 그리고 맥락 벡터를 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값에 있는 단어가 있고 입력값에서 받아온 은닉 행렬이 있으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결국에 출력값은 하나니까 요 각각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그 계산한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각각에 대해 웨이트를 이렇게 다 곱해준 다음에 얘는 곱해서 모두 서메이션을 해주면,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맥락 벡터를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맥락 벡터를 두 가지 단계로 묶어서 추출하는 어 거를 묶어서 우리는 어텐션 계층이라고 부르고, 앞에서 말했던 디코더의 개선 방향에 요 어텐션 계층을 모두 추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임베딩한 상태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이 마지막 거의 은닉 상태만 받아와서 연결된 요 타임 LSTM에 쭉 넣어 준 다음에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다면, 이제는 관련이 있는 대응되는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어텐션 계층을 모든 단어, 출력값의 모든 단어에다가 추가를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텐션 계층을 통해서 인코더, 디코더를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정리를 하자면 어텐션 메커니즘이란 결국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입력값과 출력값이 각각 서로 대응되는 단어에 큰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